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오셨죠? 자, 이번 세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신기술 동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보면서 신기술 동향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2013년도 출제 기출 용어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용어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상시 검정까지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능사가 한 번 출제될 때마다 신기술 용어가 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렇다면 1년에 상시 검정이 매달 한 번씩 해서 12회가 있고 정기 검정 4회까지 포함하면 총 16회의 시험에서 한 번 시험 출제될 때마다 5개씩 출제가 된다면 적어도 한 60개 이상의 용어가 출제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시간에 2013년 전체를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한번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13년도 기출 용어를 잘 정리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 치는 용어도 충분히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용어 전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우리 용어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의 과목 구성에 대해서 실기시험의 배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알고리즘 강의와 또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우리 그 실기시험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목이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20점, 신기술 동향 전산 영어가 각각 1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기출 문제나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60점을 10점을 줄여서 신기술 동향에 10점을 더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50점, 신기술 동향 20점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저는 대단히 찬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만점이 60점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인 알고리즘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아예 손도 안 대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죠.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하고 전체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는 사람들한테 합격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배점 제도를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신기술 동향 과목이 배점이 10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난 데이터베이스 강의 역시나 20점 분량으로 제가 6개의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그 용어를 암기만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 그 개념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기술 동향이라는 이 과목은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개의 강의만 걸쳐서 최근 신기술 동향과 2013년도의 신기술 관련 용어만 보내드릴 텐데요. 자, 그 이유는 신기술 동향에 관련된 용어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신기술이라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2013년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2013년도에 나왔던 신기술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 범위가 줄어들겠지만 신기술 동향 그 관련 기출 문제를 보면 거의 한 10년 전에 사용했던 용어라든지 5년 전에 사용했던 용어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신기술 동향의 신기술 용어가 10년 전, 15년 전에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까? 그 용어 자체가 10년 전에 새롭게 탄생했던 용어죠. 과거 우리 그 역사로 따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용어가 아니라 사실 컴퓨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 컴퓨터라는 용어도 생긴 지가 불과 한 5, 60년 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컴퓨터라는 용어도 신기술 용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신 신기술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신기술 동향이 20점으로 높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신기술 동향에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물론 제가 강의 속에서 알려드리는 용어는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 학습하셨던 여러 가지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나 또는 인터넷에 관련된 용어
그리고 시사적인 용어까지도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캐치하기에는 여러분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제가 신기술 용어를 암기하라고 보여드리는 이 내용 위주로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기술 동향 20점 만점 중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나올 건데 5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당 배점이 4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기술 동향 우리의 목표도 5개 중에서 3개 정도는 맞춘다라는 목표를 잡으세요. 그러면 4, 32 하니까 12점이 획득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에서 50점을 모두 맞고 실수를 하나 틀린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와 신기술 동향에서 각각 10점 이상씩 획득을 한다 그러면 역시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신기술 동향의 배점이 높아지고 있고 알고리즘의 배점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알고리즘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위주로 아주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최신 기출 용어 한 20개 정도를 같이 다뤄볼 건데 사실 한 개 한 개 용어를 제가 들여다보면 이 용어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자 위주로 암기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는 용어가 CTI라는 용어인데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CTI가 뭐의 약자일까? 라고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CTIS는 컴퓨터의 약자고, 그 다음에 T는 전화의 약자고, 그 다음에 I는 인터그레이션이니까 어떤 통합을 한다는 약자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전화의 통합을 나타내는 용어가 CTI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점 정리하실 때도 제가 색깔펜으로 표시해 둔 내용 있죠. 컴퓨터 통신망에서 전화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총칭하는 용어다.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서 컴퓨터는 원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지만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터넷 전화기 그래서 070 전화기도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CTI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EDI라는 용어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인터체인지한다, 교환한다는 뜻이죠. 약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자료 교환. 자, 전자적으로 자료 교환한다는 말 자체는 우리 기업에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메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나 사내 관리, 사내 문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 결제 같은 거, 그죠? 과거에는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류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 서류를 사장님실에, 부장님실에 들고 가서 결제를 맡았지만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전자결제 시스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전반적인 업무들을 우리가 EDI, 전자자료교환이란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전자자료교환, 일렉트로닉 데이터 이너체인지가 EDI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ERP라는 용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ERP 용어는 제가 따로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ERP. 자, 별표 3개. 그러니까 ERP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요. 이 기업의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사적 자원 관리다.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ERP라는 용어가. 자, 생산관리, 판매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통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자, 이런 업무들이 기본적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밀접하게 관련시켜 실행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인력, 생산재, 물류, 회계 등 기업의 모든 자원을, 이 모든이란 말이 핵심적인 말이죠.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ERP라고 한다. 전사적 자원관리다. 전사적의 전은 전체적인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기업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ERP라고 한다. ERP 관련 자격증도 나와 있는 현실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러분 시험에도 ERP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SDPA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용어 자체가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약자를 가만히 보면 쉬워요. 하이 스피드 다운링크,
그죠? 고속으로 다운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패킷 액세스. 패킷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패킷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뭐 꾸러미다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컴퓨터는 항상 이진수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데이터를 막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어느 하나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패킷을 만들어서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조금 더 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킷이란 말 나오면 고속이다. 물론 하이스피드란 말이 따라 나오긴 하지만 고속 하향 패킷으로 접속하는 방식이 바로 HSDPA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SMDS라는 용어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고속 패킷 교환 서비스다. 역시나 SMDS에서도 패킷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미국 벨코가 규격을 작성하고 미국의 지역 벨 전화 회사인 이런 회사 등에서 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메가 BPS. 그러니까 메가 BPS라는 말, 메가 BPS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메가만큼 100만 비트만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속의 데이터 교환 서비스를 우리가 SMDS라고 한다. 눈도장 확실하게 찍어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어서 나오는 용어가 하둡이라는 용어. 이거 상당히 최근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고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하둡이라는 용어. 별표 2개 정도 할게요. 자, 오픈소스 기반 분산형 컴퓨터의 플랫폼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 PC급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하고 대형 스토리지라는 것은 대형 저장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셋을 병렬로 처리한다는 말은 역시 고속으로 처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직렬보다는 병렬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결국 이 하둡이라는 용어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손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하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세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은 빅데이터 세상이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생성해내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담아두는 저장소가 필요할 거고 그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빅데이터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 하둡이라는 용어 기억하시고요. 자, 백오리피스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오리피스. 자, 인터넷으로 상대방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해킹 도구다. 그러니까 그 해킹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해킹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처음에는 참 좋은 의미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컴퓨터의 어떤 내용을 작업을 했지만 해킹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내가 손쉽게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해커가 등장을 했고 해킹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참 그런 편한 일이 있으면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집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남의 집 컴퓨터의 데이터를 뭐 삭제하거나 훔쳐오거나 이런 일로 와전돼서 해킹이란 말이 사실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백오리피스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해킹 도구를 우리가 백오리피스라고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 요거는 이제 최근 산업기사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블루레이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드라마나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을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많이 다운받아 보시죠.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자, 그렇게 다운받아 보실 때 될 수 있으면 초고화질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크더라도 금방금방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고화질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블루레이로 작성된 겁니다. 블루레이로 코딩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블루레이는 아주 고화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라는 DVD, 과거에 많이 보던 DVD, CD 있죠. 요즘은
영화를 DVD, CD로 집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잘 없을 텐데 여러분 집에 뭐 거실장에 이렇게 열어보면 옛날에 보던 DVD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다운받아서 보기 때문에 잘 쓰지 않지만 그래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보다 10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해서 대용량 차세대 광디스크의 규격을 나타내는 말을 블루레이 디스크를 한다. DVD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크고 화질도 선명하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러 사이트라는 것은 미러라는 말은 거울이죠. 거울.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친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기사친구 사이트의 메인 서버가,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어있는 주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시에 접속해서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의 수강생들이 동시에 그 컴퓨터에 서버에 접속해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버퍼링이 생기고 서버 과부하가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똑같은 그 거울처럼 똑같은 서버를 하나 두고 서로 이제 병행해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형태를 우리가 미러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 친구도 분당이나 또 노량진이나 또 대구나 또 광주나 제주도는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서버를 이렇게 따로 두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강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파일의 집합을 축적하고 있는 파일 서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MOLED, LED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이제 간판 그 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깜빡깜빡 밝게 비추는 그런 것들 LED고 여러분 집에 최근 그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초고화질의 LED TV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ED라는 게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서 조그마한 그 소자에다가 엄청나게 밝은 불빛을 내는 소자를 우리가 LED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AMO가 붙었죠. 자, 이 말은 능동형이다. 상황에 따라서 그 밝기를 변화시켜서 조금 더 최적의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LED를 이제 AMOLE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다. LED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발광 다이오드고 AMO의 약자가 의미하는 게 능동형 유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LED에 대한 의미는 잘 아시니까 뭐 발광 다이오드 잘 아시니까 잘 안 나오겠지만 앞에 이렇게 붙어서 AMO, LED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LTE라고 들어보셨죠? LTE. LTE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LTE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정보 처리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LTE를 모르면 안 되죠. 그냥 LTE는 뭐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 이 정도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대부분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LTE의 약자는 Long-Term Evolu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을 상당히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4세대 통신망이다. 사실은 4세대라기보다는 한 3.5세대 통신망이다. 3G 바로 위에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14년도까지 기준으로 초고속은 그 LTE 말고 뭐가 나왔습니까? 그쵸? LTA라는 게 나왔었죠. LTA라는 건 뭡니까? Long-Term Evolution에다가 Advanced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거의 4세대 데이터 통신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3G, 다음에 LTE가 한 3.5세대, 그리고 LTA가 완전 4G, 4세대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역시나 5개의 용어를 같이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캐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캐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 공부할 때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배웠던 그런 용어죠. 캐시는 캐시 메모리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리고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사이에는 엄청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CPU는 엄청나게 빠르고 주기억 장치도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하면 속도가 빠르지만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가 바로 캐시 메모리죠.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용의 소형이고 고속 기억 장치를 우리가 캐시라고 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USB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그 여러 가지 USB 메모리, 그죠? 저도 몇 가지 보여드리면,
그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근데 이 USB라는 요 USB 메모리를 우리가 컴퓨터에 이렇게 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USB가 아니고 얘는 이제 USB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USB 포트에 꽂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컴퓨터랑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USB 약자가 Universal Serial Bus다 해서 시리얼은 직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전송로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전송로, 컴퓨터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로를 의미하는 거죠. 유니버설은 범용, 널리 쓰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널리 쓰이는 직렬 버스 포트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컴팩, 뭐 DEC, IBM, 뭐 캐나다, 노텔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주변 기기의 접속 인터페이스 규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요만하게 생긴 디스켓이라 그러죠. 뭐 디스켓을 들고 다니거나 좀 더 과거에는 이따만하게 생긴 5.25인치 디스켓을 들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만한 공간 안에다가 옛날에 혹시 그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요만하게 생긴 디스켓 들고 다닌 거 기억나시죠? 요만하게 생긴 디스켓을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했는데 그 디스켓의 용량과 이 USB 용량의 차이를 따지면 보통 이 디스켓이 용량이 한 1메가, 1.44메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USB는 16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디스켓 몇 장의 분량이에요. 거의 한 15장 분량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뭐 USB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일단 약자를 잘 기억하세요. 범용 시리얼 버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L이라는 용어가 이제 확장성 생성 언어인데,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우리 기사 친구 사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언어가 있어요, 그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언어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우리가 HTML 언어라고 합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 그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인 HTML 언어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입니다. XML의 L이 랭귀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서블이니까 확장했다는 의미고 마크업 랭귀지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그 일부분을 따서 확장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XML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HTML의 기능을 확장했다는 말이 따라 나오니까 뭐 답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리눅스라는 용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윈도우즈.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뭡니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기계라는 장치예요. 그렇죠?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계와 사람 사이에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기계를 쓸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하든 파워포인트를 하든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나 또는 iOS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야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여러분이 앱을 터치를 해서 그 앱을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이 리눅스라는 것도 하나의 운영체제예요. 자,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많이 활성화된 것은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리누스 토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든 운영체제고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나 모르겠는데요. 필기 공부할 때도 많이 나왔던 용어죠.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담겨 있어서 어떤 데이터, 자료를 처리할 때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갔을 때 꺼낼 때는 C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B를 꺼내고 그 다음에 A를 꺼내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C를 꺼낼 때는 맨 먼저 꺼내야 되니까 last in, first out 구조로 된 게 바로 스택이라는 구조예요. 이거는 따로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이 스택이라는 구조는 last in,
first out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ast in, first out 구조. 마지막에 in된 게 first로 out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스택이라는 것과 이제 상반되는 개념에 있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queue라는 게 있어요. queue. 자, queue라는 것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터널처럼. 이 스택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다 그랬죠. 자,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 꺼낼 때도 이렇게 꺼내는데 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끄집어 내죠. 그러니까 A라는 데이터를 맨 먼저 넣었으면 꺼낼 때도 A라는 데이터를 맨 먼저 꺼낼 수 있으니까 이 구조는 FIFO 구조다 해서 fir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 구조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를 우리가 스택 구조와 큐 구조 두 가지로 구분하죠. 물론 스택과 큐 구조의 장점만을 뽑아서 만든 덱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FIFO 구조의 큐와 리포 구조의 스택을 차이를 두고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삽입과 삭제가 어디서? 한쪽 끝에서만 일어나는 거다. 이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모티콘 나오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요즘 그 많이 쓰는 메신저, 카카오톡 이런 데도 이제 이모티콘이 많이 생기고 메신저에서도 이제 나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콘, 그림들을 우리가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이모션과 아이콘을 병합해서 이모티콘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많이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약자가 저렇게 해서 붙어서 사용됐다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BREW라는 거. 자, 미국의 퀄컴사가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이동통신용으로 개발한 플랫폼이다. 자, 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라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CDMA라는 거.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서. 그죠? 그리고 억세스. 이렇게 약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분할해서 다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게 CDMA인데 이 방식의 이동통신용으로 개발한 플랫폼을 BREW 한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이어서 BPM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많이 시험에 나오죠. BPM이라는 용어 별표 하나 하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약자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비즈니스가 뭡니까?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경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영 처리를 관리해 주는 거다. 기업에서 어떤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BPM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세요. ERP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ERP는 전체적인 업무를 의미하는 거고 BPM은 구체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용어 차이에서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BPM이라 한다면 기업 전체의 경영이나 뭐 인사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게 ERP다.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라는 말은 기계고요. 소프트웨어란 말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에 위치해서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닌 중간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펌웨어는 처리 과정 동안 컴퓨터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부류의 기억장치에 적재된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자료들이다. 이제 동적으로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의미고, 그리고 프로그램과 자료들이 들어있다.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나타낸다는 말은 소프트웨어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사용자 입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웨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용하는 사람이 막 변경하거나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CMOS라고 예를 드는데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처음에 딱 부팅시키다가 보면 뭔가를 잘못 눌러서 파란색 화면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된 메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CMOS 셋업 화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컴퓨터의 메인보드사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때 롬이라는 메모리 그 안에다가 이미 기억을 해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나 사양이나 컴퓨터의 어떤 날짜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우리가 롬이라고 하고 CMOS 롬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자가 손댈 수 없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의미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닌 중간자인 형태를 우리가 펌웨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firewall은 방화벽이라는 의미고요. 어떤 침입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의 컴퓨터도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윈도우 시스템 자체에서 방화벽을 가동하면서 외부의 침입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DMB. 자, DMB라는 것은 사실 좀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DMB 뭔지 아시죠? TV잖아, TV.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걸어가면서 TV를 볼 수 있는 건데, DMB는 이제 위성으로 TV를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뭐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든가, 그쵸? 지하철 안에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뻥 뚫혀 있는 상태.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 안쪽에 들어오면 전혀 DMB가 안 되죠. 그래서 이 DMB를 왜 그러니까 TV는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그죠? TV는 언제 어디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마음대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운받아서 마음대로 볼 수는 있잖아요. 물론 실시간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DMB라는 것은 그런 어떤 위성을 이용하는데 위성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청취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뭐 거의 이 DMB 사업이 망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의미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고요. 음성, 영상,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 휴대, 촬영용 수신기에서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인데, 그죠? 방송 서비스를 우리가 DMB라고 합니다. 자, 쿠키라고 하는 것은 과자의 쿠키가 아니고요. 그죠? COOKI인데요.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저장했다가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다. 자, 이 쿠키 정보라는 건 어떤 정보냐면 내가 내 컴퓨터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요. 그쵸? 접속을 했을 때 그 접속했다는 기록을 내 컴퓨터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쿠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왜 남겨두느냐면 나중에 뭐 그 사람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뭐 조사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사이트에 접속할 때 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의 정보를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이트를 접속할 때의 속도와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사이트를 접속할 때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쿠키가 깔려 있냐, 그러니까 쿠키가 저장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 보내어 저장했다가 서버에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쿠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글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동글. 우리말로 동그랗다의 동글이 아니고 영어로 DONGL입니다. 컴퓨터의 입출력 포트에 연결되는 장치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복사나 실행 시에서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보안키나 아이디를 저장한 장치를 우리가 동글이라고 합니다. 그쵸? 좀 재밌는 용어죠.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빌링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빌링 시스템. 빌한다는 게 뭐냐? 결제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상품, 과금, 청구, 수납, 정산이라는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고객의 유료 서비스의 이용량과 이용 시간을 측정해서 요금을 계산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과금 및 정산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금을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빌링 시스템이란다.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역시나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MVNO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이제 가상이동망 사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MVNO. 그래서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기존 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의 일부를 구입해서 각종 부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SK텔레콤 또는 KT 또는 뭐 LG U+, 뭐 3대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3대 회사들 말고 전혀 이동통신하고 상관없는 뭐 이런 회사에서 뭐 핸드폰을 판매한다든가, 물론 뭐 그 초고속 인터넷을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사업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사업자들은 자기네 회선망을 갖고 있지 않고 KT나 SK텔레콤의 회선을 일부를 빌려서 빌린 값, 임대료를 주고 빌린 그 회선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MVNO,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섬웨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미국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 아시죠? 그 다음에 신종 악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랜섬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쵸? 좀 나쁜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네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자, LTE 나오네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라고 했었죠. 미래 장기 지나고 롱텀이라는 거니까 이제 넓은 텀을 의미하는 겁니다. 3G PP 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의 진화 기술로서, 그쵸? 3G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서 4세대 이동통신 4G의 후보 기술이라는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4G가 되지는 않았더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TE는 한 3.5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4세대에 올라온 게 뭐다? 요즘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LTA가 된다. 그러니까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LTE 용어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시험에 LTA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LTA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클라우드라는 용어도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도 클라우딩 컴퓨팅, 컴퓨터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는 기반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클라우드, 또 클라우딩 컴퓨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과거에는 진짜 인터넷 없어도 컴퓨터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컴퓨터를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더라도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한다든가, 그죠? 물론 게임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게임을 한다든가 워드를 한다든가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래서 그때 많이 했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설치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면 윈도우에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면 뭐 카드놀이나 뭐 지뢰찾기나 이런 게임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딱 켜자마자 뭐부터 더블 클릭합니까? 그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그죠? 또는 뭐 구글 크롬이나 웹 브라우저만 더블 클릭하죠. 인터넷에 어떤 정보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없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인터넷이 보편화가 됐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란 말 자체가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그리고 인터넷을 뜻한다.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 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한다는 거. 클라우드라는 용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호라는 거,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는 소호라는 용어가 또 2013년도에 출제가 됐네요. 가정에서 인터넷 등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혼자의 힘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영위해 가는 거. 그래서 소호, 우리말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작은 형태의 어떤 사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소호의 반대는 대호입니까? 대호. 그죠? 자, 웃을 때는 웃어주세요. 자, 좋아요. 그래서 소호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소호라고 합니다. 작은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SD는 Solid State Drive라고 해서 반도체 드라이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많이 들어보셨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뭡니까? 여러분 집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그 하드디스크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D 드라이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드디스크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키면 뭔가 컴퓨터에서 깅깅깅 막 소리 나다가 컴퓨터의 윈도우 바탕화면이 나오잖아요. 하드디스크를 읽는 속도도 과거에는 빨랐지만 뭐 지금 나오는 이런 SSD에 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느리고 부팅되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이런 게 개발되면서 대용량을 활용하면서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노트북에 또 디스크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반도체 기억 소자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저장 장치로서 하드디스크가 HDD가 하드입니다. 하드디스크가 자기 디스크와의 구동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SSD는 구동 장치가 없어 소음이 없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날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하드디스크만큼의 용량으로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큰 용량의 SSD가 개발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2013년 출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4년도, 2015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용어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를 용어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2013년 2차, 그러니까 2013년 마지막에 TTA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새로운 신기술 용어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기술 용어는 다음 시간에 TTA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2015년에 시험을 치는데요, 2014년 출제 용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신기술 동향 강의는 1강, 2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1강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2014년도에 그 기출문제가 쭉 정리가 되면 제가 3강, 4강, 5강에서 계속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1강, 2강 밖에 없다면 1강, 2강만 들어주시면 되고, 3강까지 있다면 3강까지 들어주시면 되고, 그렇죠? 100강까지 있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줄여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2013년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출제됐던 용어를 정리해봤고요.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2013년 2차의 TT에서 말이 왜 이렇게 더듬죠? TT에서 발표한 용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